18번째 해석학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다모의 존재론적 해석학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다모가 해석학을 놀이에다가 비유를 했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야구 경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석학의 의미가 갖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그런 부분은 놀이와 놀이하는 사람, 즉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석은 텍스트라고 하는 것에 예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해석하는 사람은 텍스트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것이지 해석하는 사람이 놀이하는 사람처럼 자신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관주의나 자의적인 그런 해석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므로 모든 이해는 텍스트라고 하는 규칙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놀이를 생각을 해볼 때 놀이는 규칙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법입니다. 다시 야구 경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야구는 마음대로 놀이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 맞게 야구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야구에 참여하는 자, 즉 야구 선수들은 야구라고 하는 그 규칙에 맞게 놀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에서는 없지만 야구에서만 존재하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번터입니다. 여러분은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야구 경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번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규칙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번트는 일종의 규칙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번트의 주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페어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때 공을 보내게 될 때에 수비수들을 피해서 공을 구르게 하면서 주자 또는 타자가 진루를 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타자는 대체로 몸의 자세를 낮추고 한 손으로는 야구 방망이의 중간 부분 정도를 잡고 투수 쪽으로 몸을 향하는 번터 자세를 취하는 게 통례적인 그런 자세인데 그것을 전문적인 야구 경기에서는 스크린 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는 자기가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경기인데 이 야구에서만큼은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한 배씩 더 진루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없다. 이것이 번트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상대 선수들은 타자의 희생을 막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타자가 희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죽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번트의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번트에서 보듯이 번트는 야구의 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이하는 사람, 즉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문법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이하는 사람은 이 번트의 문법에 따라서 번트를 대고 실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놀이는 문법이나 규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놀이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세 번째 것은 놀이의 존재 방식에는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 표현은 가다모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데 자기 표현은 놀이하는 자는 문법이나 규칙에서 제공하는 것을 따르고는 있지만 놀이하는 자의 역할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번트라고 하는 것도 규칙이지만 그 규칙 안에서 몸을 낮추고 배트를 중간쯤에 잡는 것은 가장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행위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런 방식, 즉 몸을 낮추고 배트를 중간쯤 잡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을 굽히지 않고 서서 번트할 수도 있고 번트의 자세를 하다가도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놀이는 놀이를 하면서 표현을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의 차원에서 두 가지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해석은 자기 표현의 형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기 표현은 놀이의 규칙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놀이를 하되 놀이는 규칙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머가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놀이가 놀이하는 자의 의식보다 위에 있다. 이것이 이제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놀이가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놀이에서 중요한 것은 그 놀이가 만들어내는 세계라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놀이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놀이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놀이는 그 궁극적인 본질이 놀이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이의 본질은 놀이를 하는 것.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실제로 놀이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다머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텍스트의 자기 표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가다머는 이 놀이를 연극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의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또 비유도 하기도 합니다. 연극의 연기는 표현을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데 연극은 연기를 할 때에 비로소 연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를 실제로 해야만 그것이 연기가 무엇인지 연극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음악도 악보라는 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설의 악보를 읽을 수 없지만 악보를 통해서 음악가는 연주를 함으로써 음악을 드러내고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주는 단순히 작곡가의 의식 속에서 혹은 작곡가의 의도를 알고 연주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작곡가의 의도를 복제하거나 모방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주를 하면서 하나의 창조적 사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이나 음악처럼 해석은 실제로 해석함으로써 하나의 창조적 사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창조적 사건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다머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는 텍스트라는 문법에 충실해야 합니다. 텍스트는 성경인데 성경이라고 하는 문법에 충실을 해야 하지만 설교를 함으로써 해석의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창조적 사건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는 과거의 텍스트를 기계처럼 재생산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고유한 창조적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머는 설교란 현실의 본질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성경의 텍스트를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현되어지는 창조적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이란 아무것도 없이 독창적인 창조적 행위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텍스트나 작품의 것을 다시 재현 또는 재표현하는 행위이다. 이것이 가다머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다머는 매우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텍스트 속에 있지만 텍스트는 놀이하는 자의 표현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텍스트는 이미 과거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이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과거의 의미가 재생산이 되고 재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되어지고 재표현되어지는 이것을 가다문은 말하기를 창조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다모의 해석 이론에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다모의 존재론적 해석에서 자율성과 의존성을 동시에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율성은 상대주의적인 그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주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텍스트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가다모의 해석에는 자율성과 의존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이 두 관계가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텍스트가 1차적이고 해석의 자율성은 텍스트에 의존하지만, 그러나 해석은 실제로 행함으로써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다모의 놀이의 구조를 분석한 후에 이해의 구체적인 의미를 가다모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이해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다모의 해석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해의 조건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의 두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선입견과 전통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조건이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입견과 전통이 이해의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다모의 존재론적 해석학의 구조에서 모든 이해는 선입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존재이든 그가 저자이든 혹은 독자이든 그 존재는 이미 전통에서 해방될 수가 없고 전통 속에서 사물과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대의 계몽주의는 객관주의를 표방을 해왔고 선입견이 없는 학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은 근대 이성주의를 주장했던 그 시대에서는 배격해야 될 개념이 선입견이었습니다. 선입견이 없는 학문, 선입견이 없는 과학, 선입견이 없는 주장, 이 모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대가 바로 선입견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일종의 가다모가 볼 때는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대에서 선입견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것도 가다모가 볼 때는 일종의 선입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가 요구하는 그 시대를 가다모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선입견에 대항하는 선입견, 즉 prejudice against prejudice, 이 선입견에 대항하는 선입견, 근대가 아무리 이성에 기초를 해서 선입견이 없는 것을 주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조차도 선입견에 대항하는 선입견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도 출발하는 것이 선입견이었고 이성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선입견이었기 때문에 선입견에 대항하는 선입견을 주장한 것이 근대가 주장했던 내용이라고 가다모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성적인 것이 가장 훌륭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 일종의 선입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의 대학 교육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할 경우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일종의 가다모의 양식을 빌게 되면 그것도 선입견입니다. 그런데 가다모는 이 선입견을 나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해는 바로 이 선입견에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입견에서 출발하는가 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텍스트를 만들었던 저자도 선입견을 가지고 글을 생산을 했을 것이고 그 글을 읽는 독자도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텍스트를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독자나 저자는 이미 자신이 속해 있는 전통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자, 즉 독자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자, 즉 독자의 의미 지평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전통이 영향을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이해의 역사입니다. 역사 이해가 아니라 이해의 역사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이 시대를 통해서 변천 과정을 겪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도 단순히 그 시대에 따라서 이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것은 역사 이해가 아니라 이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은 그 시대의 역사에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다머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하나의 지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니체가 사용을 했던 용어인데 호리존트라고 하는 이 말을 그가 해석 이론을 구축을 할 때에 이 내용을 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독자나 해석자 이 사람들은 전통에 예속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독자나 해석자의 지평이 닫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전통 속에 있는 것은 예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평 자체가 닫혀 있는 개념으로 오해할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다머는 그가 지은 진리와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평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것이며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지평은 움직이는 사람에 따라 바뀐다. 따라서 전통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과거의 지평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지평이 만날 때 또는 텍스트와 해석자나 독자의 지평이 서로 만날 때에 가다머가 생각할 때는 온전한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자에게도 저자 자신의 지평이 있고 독자에게도 독자 자신의 지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그 자체에게도 텍스트 자체의 지평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가다머에 따르면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일종이고 선입견의 일종입니다. 이 지평이 그가 생각할 때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신기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저자의 지평과 독자의 지평이 서로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독자가 과거의 텍스트와 만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만남을 지평의 만남이라고 가다머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다머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지평융해 또는 지평혼융 혹은 어떤 사람은 번역을 할 때 지평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지평융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에 이야기를 할 때 fusion of horizon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지평들이 마주하고 만나게 되면서 하나의 그런 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평 융합에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다머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적용으로 보았습니다.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머에게서는 굉장히 이해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하는데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말에 소위 안웬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웬둥이라는 말, 영어에서는 applic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적용이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읽고 저자의 지평을 이해하고 나 자신의 지평도 이해했지만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죠. 왜 우리는 글을 읽어야 하느냐? 왜 우리는 텍스트를 봐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읽고 이해하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텍스트나 저자를 통해서 적용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다모는 이해는 늘 적용이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왜 텍스트를 읽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텍스트라고 하는 이 본문을 공부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이해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다모가 봤을 때는 이해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데 바로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무엇을 합니까?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다모의 존재론적 해석이 갖는 유익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은 실제로 해보고 체험하는 것이고 연극은 실제로 해보아야 연극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해석도 바로 읽고 이해함으로써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8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까이그 해석학에서 7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7장에 또 다른 형태의 해석학 이론이 등장을 하는데 위르겐 하버마스가 주장하고 있는 비판적 해석학이 되겠습니다.